이제 우리 120페이지의 원가 회계 내용을 봅시다. 자, 원가 회계는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봐서 그런 거예요. 이건 어렵다도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이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제조업이나 조금만 규모가 있는 회사를 가더라도 전부 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지금 우리는 수기로 하고 전부 다 하지만 우리 그 실무에 가면 아주 놀랍게 컴퓨터가 원가 회계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원가 회계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와 같이 이론적으로 하는 내용을 모르면 무슨 값을 넣어야 되고 왜 넣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여기에 무슨 값을 넣고 몇 퍼센트다, 얘가 지금 몇 세 비율이다, 이런 거 집어넣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도전 프로그램 있죠? 지금 우리 스마트에 쓰는 거, 그것도 그렇고 K랩도 그렇고 전부 다 원가 회계 돼요. 원가 회계가 다 되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그 원가 회계를 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흔히 기말 재고 자산 금액 쓴 거 있잖아요. 그게 컴퓨터가 원가 회계 해가지고 딱 글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도 원가 회계를 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원가 회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재무제표죠. 방금 손익계산서하고 재무상태표 이야기했잖아. 그거는 재무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주는 재무제표죠. 그죠? 그래서 자, 지금 방금 제가 뭔가 딴 이야기 하는 척 했지만 시험 문제예요. 자, 우리 원가 회계하는 목적은 내부 이용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인 재무회계에도 재무제표에도 유용한 정보를 주고, 정말 그 본연의 특성인 원가 통제에도 유용한 정보를 주고, 그리고 관리회계, 의사결정 권한자가 이 사업을 할까 말까 하기 위한 관리회계 쪽에도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가회계를 그냥 내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줄 목적으로 한다, 이런 것처럼 적혀 있으면 틀린 거예요. 그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관리회계 이야기고, 관리회계가 우리 회사의 의사결정 권한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죠. 원가회계는 본연의 특성이 그 목적인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한 거의 정보를 가지고 재무회계든 관리회계든 어떤 회계든 간에 다 필요한 정보를 다 제공해 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는 게 원가회계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말한 게 120페이지에 이번에 원가회계 목적의 양가로 1번, 2번, 3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뭐 재무회계와 원가회계 차이 전혀 필요 없어요. 자, 저 필요 없는 거 안 볼 거예요. 우리 필요한 것만 전부 다 보면 제가 한 20개 알려줘야 돼요. 나 7개만 알려줄 거라 그랬잖아. 자, 그래서 이제 123페이지로 가서 자, 이제 원가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 먼저 항상 우리는 목적지를 생각을 해서 이제 한 단계씩 밟아가야 되겠죠. 자,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무엇을 만들든 간에 그 한 개 단위 있죠. 한 개. 이 보드마카 만드는 회사면 마지막 완성한 이 보드마카 한 개가 얼마인지를 계산해내는 거예요. 우리 회사가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였다면 이 비행기 한 척이 얼마인지, 우리가 종이컵 만드는 회사면 종이컵 한 개가 얼마인지 계산하는 게 마지막 최종 목표예요. 아파트 만드는 회사는 아파트 한 집이 얼마인지 그걸 알아야 이익도 붙이고 판매가도 나오게 되겠죠. 이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예요. 어떤 걸 만들든 간에. 그럼 처음 우리가 이 원가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가의 3요소가, 첫 번째 재료비가 있고, 죄송해요, 아주 안 보이죠. 나중에 저 욕하실까봐 여기다 글 쓸 거예요. 미리 말 잘했죠? 여기다 글 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띄었어요. 자, 재료비하고, 제가 말했죠. 칭찬 듣는 것보다 욕 듣는 거 더 싫어한다고. 그래서 미리 말했어요. 자, 그럼 자, 우리가 물건 만들 때에 재료비가 많이 들어갈 거죠. 그죠? 그럼 그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렇죠.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게 노무비예요.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뭘까요?
그래, 그거예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이 들어가는 건 이 두 개가 줘야 되지, 이거 말고 나머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보도마카 만드는 공장을 강남 한복판에 만드는 건 월세가 많이 들어가겠죠. 우리 저기 본관 유니클로 건물 5층 한달 월세 1억 5천인가 1억 2천 그래요. 야, 저기에 공장 차리는 사람 있으면 어마무시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 뒤에 있는 거예요. 지금 정말 월세 차이가 어마무시해요. 그 저기 5층하고 10층 조물주 위에 누가 인조 아시나요? 그 건물주 둘이 합쳐가지고 2억 정도 주는데 에어컨 구멍도 하나 못 뚫게 해요. 야, 정말 저런 데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덕 위에 있잖아. 그것도 이 지역의 국기원 다음으로 높다는 그 위치에 있죠 지금.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원가를 통제할 때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재료비는 우리가 만들고 위한 거.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하면 제일 많이 하죠. 제가 기업 컨설팅 할 때도 제일 많이 손대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만 아니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들은 뭐라고 하냐면 제조경비라 그래요. 제조경비. 그럼 나머지들 있죠. 방금 말한 월세든 있는 기계든 뭐 전기세든 전부 다 이걸 이제 제조경비로 한 대 다 뭉치는 거예요. 이 두 개 말고 나머지가 뭔가 크게 들어간다 그러면 웬만하면 제대로 된 구조가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제조원가라고 해요. 이걸 띄웠어요. 제조원가, 왜냐면 용어를 제조원가라고 다시 시작해. 아직 얼마 안 왔어요.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요. 자, 우리가 이 재료비와 노무비와 제조경비를 합쳐서 이 원가 회계할 때는 문제 내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용어를 써요. 그러면 마음 넓은 우리가 전부 다 그 말인 줄을 이해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다 합친 걸 제조경비라고, 제조원가라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총제조원가라는 글자를 또 붙여요. 총자로 붙여도 얘네들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제조원가를 이야기해도 쟤네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기간적 의미가 있죠. 일반적으로는 우리 원가 회계 통제는 최소 월 단위로 해요. 아니면 당주, 당월. 근데 우리는 재무회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단기자를 붙일 거예요. 그래서 앞에 단기 총제조원가라는 건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들어간 모든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우리 흔히 말하는 500번대들 하고 원재료들 있죠. 회계상으로는 그것들이 지금 단기 총제조원가라고 해요. 그럼 원가라는 건 이미 내가 쓴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에서는 원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재무회계에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성향이 큰 사람들이 표현할 때는 이 단기총 제조 원가를 단기총 제조 비용이라고도 해요. 비용이라는 표현하고 원가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쓸 거예요. 그러면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는 재료비하고 노무비하고 제조경비만 구분하면 물건 가격을 통제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어요. 한 가지의 물건만 만들면. 그럼 만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 종류의 물건을 만든다면 우리는 원가를 통제하기가 적절하지 않겠죠. 한 가지만 만들면 사실 저라면 이런 것도 통제 안 할 거예요. 얘 가지고 똑같은 물건이면 나누기 n분의 1 하면 되지. 뭐 한다고 이리 나누고 있어. 그죠? 근데 왜 나누냐면 원가 절감하려면 나눠야지. 사람을 자를까? 공장을 이전할까? 아니면 전기를 좀 끌까? 이런 거면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통제를 할 건데 한 개 이상의 제품을 이 두 개 이상의 제품을 만들면 이것만 가지고는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물건에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분류를 우리가 원가 통제를 잘할 수 있게 분류를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눌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나눌 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나눌 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말은 뭐냐면 어디에 쓰는지 안다 모른다. 그 이야기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 자, 그럼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면 동그라미 쓸게요. 추적이 가능하면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하고,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원가라고 표현할 거예요. 추적이 된다 안 된다, 어디에 썼는지 알겠다 모르겠다라는 건 어디에 썼는지 아예 모르겠다가 아니고, 이 돈 들어간 게 지금 얘한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얘 다 같이 공통으로 들어갔다는 게 추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추적이 된다는 건 얘만 썼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재료비 가지고 보면, 자, 우리 호두과자, 땅콩과자 파는 그 포장마차 있죠. 자, 거기 포장마차를 제가 하는데 땅콩을 샀어요. 그 뭐 만들 때 쓰려고 샀을까? 몰라요? 땅콩과자 만들어 샀겠지. 호두과자네. 뭐 호두과자 만들어 샀겠지. 그것처럼 땅콩 사온 가격은 땅콩과자 원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1,000원치 주세요 하면 몇 개 줄 건지를 우리가 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호두가 가격은 호두과자에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밀가루 반죽은 둘이 같이 썼는데, 그럼 어디 땅콩과자에 얼마 하고 호두과자에 얼마 해야 될지 알겠나요? 재료비는 맞잖아. 맞는데 어디 썼는지 추적이 안 되죠. 그런 걸 간접 원가라고 하는 거고, 호두, 땅콩 이런 것처럼 어디에 썼는지 아는 걸 직접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개념 느낌 알겠죠? 그럼 재료비 중에서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를 앞에 직접자를 붙여서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고, 어디에 쓰는지 모르는 재료비들을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인건비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노무비. 자, 공장에서 A, B, C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럼 A 생산 라인에 있으신 분의 임금은 A 제품 생산하는데 들어가면 되겠죠. B 제품 생산 라인에 있으신 분 거는 B 제품에 넣으면 돼요.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를 우리는 직접 노무비라고 할 건데, 그럼 그 공장의 관리자나 생산 라인 전체 책임자나 공장장의 월급은 어느 제품에다 넣어야 되죠? 근데 그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어느 제품에 넣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우리는 간접 노무비라고 할 거예요. 다음 재조경비 중에서, 자,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하면 재조경비예요. 전부 다가. 그럼 이 재조경비 중에서 어디에 썼는지 추적이 거기에만 들어간 거, 전체 다 들어간 거 말고 잘 일어나진 않아요. 그게 일어난다면 그걸 우리 직접 제조 경비라고도 하고 직접 경비라고도 해요. 직접 경비. 그리고 추적이 불가능한 거를 간접 제조 경비라고 해요. 자, 그럼 자, 직접 제조 경비는 얘는, 자, 예를 들면 어느 한 제품에만 특허를 넣거나 혹은 한 제품만 외주 가공을 주거나 이런 것들이라서 잘 발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ABC 기계 생산 라인이 있는데 이 건물 전체에 우리 월세라든지 전체 전기세라든지 이런 건 어디에 들어갔는지 모르죠. 일반적으로는 전부 다 간접 제조 경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제가 여기에 쓴 거 보면 직접 재료비, 간접 재료비 더하면 그냥 재료비가 되는 거죠. 그냥 재료비를 추적된다 안 된다 나눈 거잖아요. 그럼 직접 노무비, 간접 노무비 더하면 노무비가 되죠. 직접 경비, 간접 경비 더하면 제조 경비가 되겠죠. 그럼 얘네들 6개를 전부 다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말 이해가시나요? 뭐 위에
재료비, 노후비, 제조경비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 된다는 거나 너무 긴데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노후비, 간접노후비, 직접경비, 간접경비 다 더하면 단기총 제조원가 된다는 거나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자 보시면 우리 반 내가 신경 제일 많이 써요. 원가 얘기하면서 색깔 쓴 건 처음이에요. 자,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하고 이 두 개는 우리가 따로 통제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제품만 예를 들어 장인이 술을 넣어야 돼. 그럼 그 장인 돈은 그 제품에만 넣으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재료비도 통제하는 게 의미가 있는데 간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 간접 경비 이거는 추적이 안 되는데 얘만 따로 가지고 있어봐야 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얘네들을 전부 다 얘네들을 합쳐버려요.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제조 간접비라고 부를 거예요. 간접 재료비, 간접 농업비, 간접 제조 경비, 간접 경비라고도 많이 해요. 이걸 합쳐서 제조 간접비라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좀 서운할 것 같은 느낌이 내가 있지 않나요? 무시하고 있는 애. 직접 경비가 있죠. 잘 발생 안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니고 원가에게서 얘를 좀 무시할 거예요. 말도 안 할 거야. 얘를 유령으로 취급을 할 건데 그 부분을 허점을 이용해서 가끔씩 우리가 이걸 구해야 돼요. 나중에 계속 이걸 구해야 되는데 얘를 말해주는 사람들이 한 번씩 있어요. 말하면 같이 대해주면 돼요. 그 사람 빼고는 아무도 언급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유령 취급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적혀 있다면 단기총 제조 원가를 구성하더라까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값이 있어야 돼요. 올해 물건 만들려고 투입한 재료비, 노후비 그리고 제조경비는 알아야 될 거잖아. 거기에 얘는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그거 다 합친 게 이거니까. 그래서 나오면 더 할 건데 딴 평소에 공식 이야기하고 할 때는 쟤를 그냥 아예 무시할 거예요. 그래서 없지만 더해야 될 거다 있다면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이걸 여러분한테 아냐고 물어볼 때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제조 간접비엔 재료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들어가 있겠죠. 추적 안 되는 재료비가 들어가 있잖아. 추적 안 되는 노무비하고 그거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적으니까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근데 이제 얘네들을 자 다시 재정리를 할게요. 중간에 쓴 거예요. 위로 쓰고 아래로 쓰고 앞쪽에 제목 좀 쓸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방금 아래 있었던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면 방금 썼던 공식을 분류만 다르게 한 거죠. 앞에 추적이 된다는 애 둘이에다가 추적 안 된다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 합치고 그리고 정말 직접 경비는 유령처럼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이거 다 나면 같은 공식인데 분류만 다르게 잡은 거죠. 이해가셨나요? 근데 어떤 이상한 놈이 얘를 이름 붙여가지고 얘를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하긴 해요. 왜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표현할 때는 하긴 해요. 이 앞에는 원가의 3요소 쟤는 제조 원가의 3요소. 그래서 제가 이상한 놈이라 그랬잖아요. 앞에 제조자 붙인다 안 붙인다가 나한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이걸 부를 때는 그렇게 불러요. 근데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뭐라 그랬죠?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보도마카
만드는 회사가 가격 산정하는 거랑 비행기 만드는 회사가 비행기 한 대 가격 산정하는 방법이랑 똑같을까요? 다르겠죠? 그럼 이제 자기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여기에서 또 원가 통제를 하기 좋게 서로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방금 비행기 같은 물건 만드는 회사가 우리 마지막에 공부할 건데 그 회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할 거예요.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걸 이제 마지막에 비행기 한 대 한 대 계산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야. 종이컵 한 개 한 개 계산하는데 의미 있을까요? 이상한 짓이죠. 근데 비행기 한 대 한 대는 의미가 있지. 그 몇천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분류하는 게 얘 둘이의 합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를 먼저 구해요. 그래서 얘 둘이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해요. 얘 둘이를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쳐서 기본 원가, 기초 원가라고 할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계속 얘네들이 계속 이 두 말을 자기들 문제 내는 사람 마음대로 써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초 원가라고 해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더한 걸로 알아야 되고 기본 원가라고 해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인 줄 알아야 되고 직접 원가라고 해도 얘 둘인 줄 알아야 돼요. 직접 원가 해도 그러면 직접 경비는 빠져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지금 아직 우리 원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용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용어 설명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처음에는 저 왜 이래 그런데 뒤에 가면 계속 보다 보면 정들어서 알게 돼요. 우리 그 급여 자료 입력 때처럼 처음에는 뭐 과세 비과세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계속 보니까 얘는 밥값 줬네. 그러면 밥 줬으면 과세지 적용되잖아. 그런 것처럼 될 거예요. 요즘 내 정보가 틀렸나? 계속 대출회사가 대출을 해달라고 스팸이 와서 계속 차단 누르는데도 자 그럼 이렇게 통제하는 회사들은 개별원가 하는 회사들은 이걸 먼저 계산하고 그럼 이 금액에다가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식을 계속 이렇게 주물렀다 저렇게 주물렀다가 얘 둘이 합쳐놓고선 이름 붙이고 막 그러죠. 그럼 이번에는 종합원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 우리 종이컵이나 이런 보도마카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할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만드는 회사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가지고 얘 둘이를 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왜 얘 둘이를 같이 계산하냐면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는 일반적으로 쓴 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재료비는 쓰다 남으면 내년에 쓰면 돼요. 근데 인건비는 직원을 불러 써놓고선 올해 일 없으니까 내년 다음 달 월급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되겠죠? 전기세를 이번 달 전기 얼마 안 썼는데 다음 달 전기로 넘길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재료비하고 얘네들하고 서로 성격이 돈 들어간 투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든 만큼 들어가죠. 그래서 얘네들을 가공 원가라고 하고 근데 이걸 이제 물건 만들어 다른 걸로 전환시킨다라고 해서 전환 원가라고 돼요. 원가 회계만 하는 사람들은 가공 원가라고 하는데 재무 회계를 할 때는 우리가 물건 만들어지는 중간 단계가 재무품이죠. 재무품으로 전환된다고 전환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잘못했다가 아니고 이걸 재무 회계로 넘기면서 쓰는 용어들이 조금씩 틀려져 가지고 그리고 그 목적이 서로 틀려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지금 아래쪽에 종합원가 계산은 그럼 여기에 직접 재료비에다가 가공 원가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한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얘를 나중에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는데 자, 지금 얘 분류가 제일 중요해요. 이 분류가 마지막에 이 글자를 뽑으면 저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이 글자를 보죠. 그러면 아 이제 80%다 왔구나. 왜냐면 쟤네들이 물건 만드는 거라 했잖아. 한 개씩 비행기든 뭐든. 근데 왜 80%냐면 그 뒤에 쟤네들이 불량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뒤에는 이제 불량 이야기 할 거거든. 근데 이제 그 전까지 저기까지 갈 거예요. 그럼 지금 시작점이 이렇게 나눠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나눠서도 갈 수 있는데 이 사이에 만드는 중에 이제 일어나는 것들을 저와 같이 이야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럼 우리한테는 왜 이 공식이 중요하냐면 얘를 구해야 되거든. 이 방법을 하든 간에 얘를 구해야 되고 이 방법이든 간에 얘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써야 되는데 이 값을 주는 방식이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든 간에 얘를 정확하게 산정해내야지 올해 이걸 만들려고 투입한 모든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우리 단기 개념으로 갔을 때 올해 재료를 산 돈이든 쓴 돈이든 이것도 남은 거 말고 올해 쓴 것만 가지고 딱 할 거예요. 사용해. 우리 회계에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 원재료비라고 했던 게 기말 원재료 재고했으면 빼고 나머지 썼다고 할 거잖아요. 우리 결산할 때 기말 원재료 재고액 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썼겠지. 그렇게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노무비 12월 달 월급까지도 이연으로 다 예상으로 해서 다 처리하겠죠. 어떻게든. 그리고 발생한 퇴직금까지 다 비용 다 처리하잖아요. 노무비 다 처리하고 올해 발생한 감가상각비부터 전부 다 비용 처리하죠. 월세까지 전부 다 처리하면 얘네들이 올해 발생한 돈이니까 지금 이 돈 가지고 이제 다 만들었냐 못 만들었냐 다음으로 들어갈 거니까 시작점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올해 돈 얼마 썼는지 모르면 원가 통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겠죠. 그럼 첫 시작이 순서를 외우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왜 이 순서를 외우냐면 대놓고 기본 원가에도 포함되고 가공 원가에도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양다리 거치는 가운데 있는 애 잡고 직접 노무비 찾아서 금액 보면 걔가 답이에요. 그렇게도 물어보니까 순서대로 외우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 이 순서로 해서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것 떠나서 얘가 제일 먼저 메인. 그래서 나중에 뒤늦게 이제 얘를 정신 차리고 기억해도 되니까 일단은 얘가 중요한 거예요. 가운데. 그래야 얘를 가지고 응용을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제조 간접비를 물어봐요. 얘가 200, 얘가 50, 직접 재료비가 50, 그리고 기본 원가가 100만 원이에요. 제조 간접비는 얼마죠? 어렵나요? 직접 재료비가 50만 원이고 기본 원가가 100만 원이고 단기총 제조 원가가 200이래요. 그럼 제조 간접비는 얼마죠? 100만 원이겠죠? 이렇게 적으니까 눈에 보이죠? 나중에 값 3개만 주면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직접 재료비라 그리 적혀 있고 50. 기본 원가 100 적혀 있고 그리고 단기총 제조 원가가 200 적혀 있으면 여러분이 생각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150이네 50 이렇게 쓰면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지금 이 분류를 아냐라는 걸 우회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물어볼 거예요. 대놓고 물어보는 게 직접 농업이 아냐고 물어보는 거고 중간 양다리 거친다는 걸. 그래서 위아래로 물어볼 거니까 영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우리 먼저 추적 가능성에 따른 이제 분류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우리 123페이지에 양가로 1번, 2번 설명드린 거예요. 책에 적혀 있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말을 할 거예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이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 그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뭐 올리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원가 해결을 하는데 제일 처음 이제 추적 그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나눌 때 우리 반은 제가 방금 제조 경비를 그 직접 제조 경비라고 쓰고 간접 제조 경비라고 썼죠. 그 반은 여유 있게 천천히 다 나가는 반이고 나 갑자기 제조 경비, 직접 간접 직접 경비, 간접 경비라고 쓰는 거는
특허권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빨리 가야 되는 반들. 다음에 영상 보시면서 원가 이게 기억이 안 나서 만약에 다 미래 세무이급 공부할 때도 원가 이거 듣고 플러스 알파로 표준 원가만 공부하시면 똑같이 나와요. 회계 1급도 이거 보고 하면 당연히 풀리고 세무 2급도 다 풀려요. 그래서 또 이용하는 때 뭐 다른 만큼 볼 때 제가 첫 시작할 때 부분에 제를 무조건 하니까 그때 제조경비를 직접 제조경비, 간접 제조경비라고 하면 풀로 하는 반이고 직접 경비, 간접 경비라고 쓰면 앞에 사이에 제조자를 빼버리죠. 그러면 여기는 빨리 정리해 줘야 되는 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갈 수 없으면 4시간 안에 끝내고 하니까 절반 안에 끝내야 되는 반들이에요. 그러면은 알겠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수업을 할 거예요. 보시면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번엔 또 아직 우리는 원가 계산 안 들어갔어요.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제하기 편하게 분류를 나눠야 될 거죠. 그럼 이 앞에는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분류로 나가는 거에 파생되는 것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번에는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신경 써서 썼어요. 형태가 아니라는 걸 아시라고. 자, 절대 형태가 아닌, 형태는 또 다른 분류예요. 행태예요, 행태. 행태에 따른 분류예요. 자, 이 행태에 따른 분류가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글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프가 더 쉬워요. 글이 더 어려워요. 뭐든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도대체 얘가 그랬으면 어떻다고 이런 느낌 들고,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지 보기에서 하나도 안 보여요.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 이 같이 풀어보니까 뭔 말인지 보이는데 혼자 보일까 하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 세자로 생각했던 걸 얘가 한자로 끝내버려요. 그런 거 세 개가 한 번에 안 보여요.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요. 그 정확하게 알면 보여요. 자,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가, 자, 우리 원가 행태를 그리는데 이 원가 행태를 변동 원가 혹은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거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변동비. 자, 이러한 것들은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저 질문. 혹시 우리만 수학과 나오신 분? 그런 이상한 거 아무도 안 나오셨죠? 혹시 또 나왔는데 제가 뭐라 할 것 같아서 마음속으로. 왜 제가 수학과 말했냐면, 수학과 분들은 뭐 제가 말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저처럼 뭐 고등학교 때 어쩔 수 없이 수학하고 그 다음부터 수학하고 담을 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살죠. 그죠? 저도 그래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과를 갔는데 수학을 좋아해서 간 게 아니고 영어가 싫어서 간 거였어요. 확실하게 1학년에 바로 알려주더라고. 내가 미분 접분을 하면서 내가 왜 접전에 만나는 선의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지. 그때 내가 철학과를 간 줄 알았어. 내가 이거 왜 알아야 되지? 그러니까 친구가 너 철학하냐 그러더라고. 정말 수학은 싫어요. 근데 수학은 어릴 때 생각해 보시면, 수학은 Y축이 움직이는 걸 가지고 X축의 값을 봐요. 수학은 그래요. 아니, 모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수학을 제외한 나머지 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모든 여러분들이 시험 보면 나오는 거는 X축의 움직임을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걸 Y축에 둬요. Y축에. 앞에 수학과 아닌 사람은 앞에 말 잊어도 돼요. 우리는 앞으로 X축을 움직이는 걸 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값을 Y축에 둘 거예요. 그럼 X축에 움직이는 변수들을 우리는 조업도라고 할 거예요. 조업도가 내가 원하는 거, 뭐 쟤를 많이 생산한다면, 작게 생산한다면, 일을 많이 시킨다면, 작게 시킨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작게 들어간다면, Y축에 뭐가 보고 싶은지를 써두는 거예요. 이게 조업도라는 거예요. 많이 했다면, 작게 했다면. 이게 조업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조업도는 뭔가 지정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하는 기준인 거죠. 물건 많이 만든다면, 아니면 일을 많이 시킨다면, 기계를 많이 돌린다면, 뭐 이런 식의 조건이에요. 그때 이제 Y축에, 그럼 그래프를 봤을 때 주인공이 뭐냐면 Y축이에요. Y축에 이번에 총원가 전체 돈이 얼마 들어갈 거냐, 이제 이걸 볼 거예요. 총원가가. 자, 그럼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리는 것들은
주로 재료비 같은 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조무조가 내린 최고의 음식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씩 들어간다고 볼게요. 밀가루가. 자, 그럼 우리 회사가 우리 중국집이 자,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100그릇을. 그러면 밀가루는 총 얼마치 들어갈까요? 어렵나요? 한 그릇에 200원이니까 100그릇 만들었으면 2만 원치 들어갔겠지. 전체 총 밀가루가 얼마 들어갔냐 지금 이거 보려는 거예요. 짜장면 많이 만들면 작게 만들면 그럼 2만 원치 들어갔겠죠. 자, 그럼 200그릇 만들면 얼마치 들어가죠? 총 4만 원치 밀가루 샀겠지. 그럼 4만 원치 들어갔어요. 300그릇 만들면 6만 원이겠죠. 400그릇 만들면 8만 원이겠지. 귀찮게 계속 물어보죠. 지금 얘를 우리 만나는 점을 이렇게 해서 쭉 연결해 보면 이거 우상향 직선 같아 보이는데 곡선이라고 그러죠. 아니, 저 학교 때 친구한테 왜 저게 곡선이야 직선인지 그랬더니 친구가 계속 뭘 했어요. 이거 우상향 곡선이라고 부르더라고. 저는 아직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일단 그 어떤 사람이든 간에 똑같이 이런 말을 하죠. 비례 그래프라고. 내가 방금 또 비례 곡선이 나올 뻔했어요. 왜 곡선이라고 부르지? 곡선은 이런 게 곡선 아닌가? 그죠? 근데 어떻게든 비례 그래프죠. 비례 그래프라는 거 이거예요. 많이 만들면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재료비가 그래서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요소라는 거예요. 밀가루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 한 것 같죠?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처음은 좋아요. 이번에 좋은 쪽으로 끝낼 거니까 우리는 이 다음 시간도 있죠. 자, 그럼 이제 X축에 똑같이 조업도를 두고 자, Y축에 주는데 자, 이번에는 Y축에 단위당 원가를 둘 거예요. 이렇게 쓰면 자, Y축이 주인공이라고 그랬어요. 보고 싶은 값. Y축에. 자, 그럼 자, 단위당 원가라는 건 지금 내가 정한 최소의 1단위당 얼마가 나오느냐. 지금 제가 최소 1단위를 짜장면 한 그릇으로 뒀죠. 자, 그럼 이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씩 들어가요. 200원씩. 자, 그럼 제가 짜장면 100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까요? 자, 한국말 잘 들으라 그랬죠, 제가.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가요. 이번에 들으면 그만 귀에 들릴 거예요. 짜장면 200그릇 만들어요.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에는 밀가루가 얼마치 들어갈까요? 200원이겠죠. 그죠? 그게 단위당 원가라는 거예요. 단위당 원가의 개념이 그건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1기준당 얼마치 들어가냐예요. 그럼 한 그릇 만들어도 200원치 들어가지만 100그릇 만들어도 단위당 한 그릇에는 200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짜장면 200그릇 만들어도 아니 많이 만든다고 많이 넣어주면 안 돼 그잖아. 똑같이 줘야지. 그죠? 짜장면 300그릇 만들어도 200원치 400그릇 만들어도 200원치 이게 단위당 원가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100그릇 만들었다면 한 그릇에 얼마 들어갈까? 이 말이 단위당 원가는 2만인 거예요. 그러면 200원치. 그러면은 이렇게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자, 이 두 개 가지고 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왼쪽에 있는 일단 얘를 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예요. 변동비 총원가.
변동이라는 글자와 총원가라는 글자를. 그러면서 어떨 때는 총변동 원가는 한 방에 치면 뭔 소리지 하고 안 보여요. 아니, 보기 지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총변동 원가는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얘 둘이를 한 방에 합쳐서 쓴 거예요. 자, 그럼 얘는 뭐라고 하냐면 조업도가 증감하면 총 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감한다라고 할 거예요. 비례적으로. 비례적으로 증가 감소한다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지금 이 변동비 총원가 그래프예요. 그럼 변동비의 단위당 원가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얘는 조업도가 증감하여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어떤 말인지 글로 쓴 거에 대한 의미 이해가시죠? 왼쪽은 비례적으로 증가 감소 같이 할 거고 오른쪽은 조업도가 암만 증가 감소하더라도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는 거예요.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 시간 쉬시면서 한번 잘 생각해 둬야 돼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애가 엎으면 이제 처음에 진짜 많은 사람이 처음 이걸 보면 그래. 근데 이 다음 거 딱 한 번 보자마자 그럼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로 생각이 바뀌어요. 지금 이제 여기를 눈을 익혀두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또 고정 비원가 좀 더 볼게요. 쉬었다 합시다.